강남역 근처 공유 오피스의 유리창으로 9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이소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지만 화면의 디자인 작업에는 집중할 수 없다. 시선은 자꾸만 저 모퉁이 테이블로 향한다. 강민호. 그가 저기 앉아 있다. 42살이 된 그가 10년 전보다 살이 쪘고 머리숱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네, 투자 제안서 말씀이시죠?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목소리까지 똑같다. 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목소리. 소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작동시킨다. 오늘이 시작이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이. 미연 씨 맞으세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다. 강민호가 내 테이블 앞에 서 있다. 오늘 아침 온라인으로 만남을 제안했던 박미연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아, 네. 강민호 씨시죠? 소미는 일어서서 악수를 청한다. 그의 손은 예상보다 차갑다.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 잘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는 소민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한다. 소민을 보는 눈빛에는 전혀 의심이 없다. 당연하다. 그에게 소민은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일 뿐이다. 10년 전 17살이었던 이소영의 동생 소민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는가. 감사합니다. 사실 CTO님과 직접 만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보통 이런 미팅은 마케팅팀에서 하잖아요. 아, 저희 회사가 작아서요. 그리고 요즘 마케팅이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는 능숙하게 말한다. 하지만 소미는 안다. 그가 왜 직접 나왔는지를.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 젊은 여자와의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언니 때와 똑같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소미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묻는다. 아, 네, 했습니다. 아내가 좀 바쁜 사람이라 요즘 각자 시간이 많아요. 거짓말. 또 거짓말이다. 그는 언니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사업 정착시키고 나서 생각하려고요. 지금은 결혼 사실을 숨기지는 않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인 것처럼 포장한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업무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미는 노트북을 열며 말한다. 화면에는 정교하게 준비된 마케팅 제안서가 떠 있다. 실제로 1년 동안 준비한 완벽한 작업물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첫 만남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다. 강민호는 소민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소민은 적당히 망설이는 척하다가 동의했다. 너무 쉽게 응하면 의심받을 수 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온 소민은 책상 서랍을 연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상자를 꺼낸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벽에 붙은 언니 사진을 바라본다. 29살 때의 언니. 강민호를 만나기 직전에 해맑게 웃고 있는 언니. 언니, 이제 시작이야. 그 사람이 언니한테 한 일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언니가 느꼈던 그 절망을, 그 배신감을 그 사람도 느끼게 해줄게. 그 후 3주 동안 소민과 강민호는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소민의 계획이었지만 미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강민호가 소민을 발견하고 다가온다. 네, 아침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민호 씨도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회사 분위기가 좀 일찍 가서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요. 그의 표정이 어둡다. 아내 김유정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그는 점점 더 소민에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는 걸로. 아, 그러시면 고맙죠. 그는 즉시 따라온다. 언니 때와 똑같은 패턴이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으로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다만 이번에는 소민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카페에 앉아 소민은 그를 관찰한다. 42살의 중년 남성. 한때는 자신만만했을 그가 지금은 피곤해 보인다. 아내의 성공에 가려진 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인 모양이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세요? 뭐 그런 셈이죠. 사실 회사가 아내 것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제약이 많아서요. 그가 털어놓기 시작한다. 이것도 예상했던 반응이다. 중년의 남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동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젊은 여성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힘드실 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같으신데. 성공이라. 그가 쓴웃음을 짓는다. 성공한 건 아내죠. 저는 그냥 거기 딸린 남편이고. 완벽하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 이런 남자들이 가장 다루기 쉽다. 그 후 몇 주가 더 지나면서 강민호는 점점 더 소민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아내와의 갈등, 중년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소민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했다. 미연 씨는 결혼 계획 없으세요? 어느 날 강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묻는다.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상한 대로다. 아직은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현명하네요.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가 한숨을 쉰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암시하는 것이다. 언니에게도 똑같이 했었다. 물론 그때는 미혼이라고 거짓말했지만 패턴은 같다. 여자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정말 요즘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눈빛이 변한다.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 관심, 그리고 희망. 완벽하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강민호가 소민에게 제안한다. 미연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저녁이요? 네. 그동안 프로젝트 관련해서 도움 많이 받았는데 감사 인사도 못 드려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소민은 잠깐 망설이는 척한다. 너무 쉽게 응하면 의심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혼자 저녁 먹는 게 좀 외로워서요. 그가 솔직함을 가장한 거짓말을 한다. 아내가 있으면서 외롭다는 것. 언니도 이런 말에 넘어갔었다. 그럼 간단하게요. 물론이죠. 부담스럽지 않게. 강남역 근처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가 선택한 곳이다. 분위기 좋고 조용한 곳. 데이트 장소로는 완벽하다. 와인 드실까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럼 저만 한잔 할게요.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는 와인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아내와의 갈등, 중년의 고민들. 모든 것이 언니가 소민에게 들려줬던 내용과 유사하다. 물론 그때는 미혼 남성의 고민으로 포장되었지만 아내분께서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보다 훨씬 성공적이니까. 가끔은 제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가 진심처럼 말한다. 하지만 소민은 안다. 그가 얼마나 계산적인 인간인지. 언니에게도 이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정심을 샀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 그가 쓴웃음을 짓는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다. 그는 처음부터 김유정의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 사랑 따위는 없었다. 언니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저 재미있는 연애 상대였을 뿐. 힘드시겠어요. 미연 씨 같은 분과 얘기하니까 조금 나아지네요. 오랜만에 편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가 소민의 손을 바라본다. 아직은 만지지 않지만 그 의도가 보인다.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소민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역겹다. 이 남자가 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편한 대화, 좋은 시간. 모든 것이 그의 레퍼토리일 뿐이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강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미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특별한 건 아니고 드라이브나 할까 해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람 좀 쐬고 싶거든요. 드라이브. 언니도 강민호와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했었다. 그가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혹시 부인께서는 괜찮으실까요? 아, 아내는 이번 주말에도 일이 있어요. 요즘 해외 출장이 많아서. 또 거짓말이다. 김유정의 일정을 조사해봤지만 이번 주말에 출장 계획은 없다. 그는 여전히 거짓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럼 간단하게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 그가 선택한 장소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답답한 사무실에 있기 싫어져요. 그는 벤치에 앉으며 말한다. 옆에는 커피 2잔. 전형적인 데이트 상황이다. 민호 씨,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결혼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가 잠깐 망설인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것인가? 솔직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네. 집안에서 정해준 거였어요. 사업상 도움이 되는 결혼이었죠. 저도 그때는 젊었고, 반항할 용기가 없었어요.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이다. 김유정과의 결혼이 집안에서 정해준 것은 맞지만, 그 또한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동의한 것이다. 그럼 진짜 사랑은 해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한 명,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언니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에게 언니는 사랑이 아니라 재미였다. 지금도 그리워하세요? 가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소미는 속으로 웃는다. 힘들어했다고? 언니는 죽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왜 헤어지신 거예요? 상황이 복잡했어요. 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 일을 했죠. 이제야 진실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왜?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실수라고 표현한다. 3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실수라고. 그 사람한테 사과는 해보셨어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기회가 있으면. 언니는 이미 죽었는데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건가? 그는 언니의 죽음조차 모르고 있다. 미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가 소민의 손을 살짝 만진다. 드디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괜찮아요. 저도 민호 씨와 얘기하는 게 편해요. 소민은 손을 빼지 않는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다. 미연 씨 같은 분을 예전에 만났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유혹의 언어다. 언니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민호 씨도 좋은 분이에요. 거짓말이다. 그는 최악의 인간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미는 일기를 쓴다. 오늘 강민호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는 여전히 거짓말쟁이고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언니의 죽음을 실수라고 표현하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아직 시작 단계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소민의 마음속에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언니가 강민호를 만나면서 변해가던 모습들, 그리고 그 끔찍한 결말까지. 일주일 후 강민호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미연 씨, 저 혼자 사는 집이 있는데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요? 드디어 그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집으로 부르는 것. 불륜의 다음 단계다. 집에요? 네. 혼자 쓰는 작업 공간이에요. 가끔 여기서 일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거든요. 미연 씨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작업 공간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피우기 위한 공간일 것이다. 언니도 아마 그곳에 갔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혼자 사시는 곳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요즘 집에서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거든요. 또 아내 탓이다. 모든 것을 아내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 그럼 잠깐만요.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진다. 드디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남구의 한 빌라 2층. 그가 말한 작업 공간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 같은 구조의 침대와 책상, 소파가 놓여 있다. 여기가 제 비밀 공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 언니도 이곳에 왔었을까? 이 침대에서 강민호의 거짓말을 믿으며 행복했을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시군요. 그런 셈이죠. 가끔은 모든 걸 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가 와인을 따른다.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미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요즘 미연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특별하다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달랐다고. 저도 민호 씨와 있으면 편해요. 정말요? 그가 소민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손을 잡으려고 한다. 미연 씨, 저는 민호 씨. 소민은 그의 손을 잡는다. 그의 눈에 희망이 떠오른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민호 씨에게는 부인도 있고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실망한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당연하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연 씨 말이 맞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미연 씨가 부담스럽지 않게 할게요. 완벽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소민의 손바닥 안에 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 본격적인 파괴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민은 언니가 그 집에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해 본다. 강민호의 거짓 사랑에 속아서 진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소민이 그곳의 주인이다. 그리고 곧 그 모든 거짓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2개월이 흘렀다. 강민호와 소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는 이제 소민에게 반말을 쓰기 시작했고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안달이 났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에게 소민은 유일한 위안처가 되었다. 미연아, 나 진짜 미치겠어. 강민호가 소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예전의 정중한 존댓말은 사라지고 반말로 바뀌었다.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또 싸웠어. 유정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 나한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바깥에서 뭐하고 다니냐고 자꾸 추궁해. 김유정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하다. 남편이 요즘 들어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미연아, 오늘 만날 수 있어?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소미는 잠깐 망설이는 척한다. 너무 쉽게 응하면 안 된다. 오늘은 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제발 1시간만이라도. 진짜 미칠 것 같아. 그의 절박함이 문자로도 전해진다. 완벽하다. 이제 그는 소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 잠깐만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미연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가 소민의 손을 꽉 잡는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다. 그렇게까지 힘드세요? 요즘 집에 가는 게 두려워. 유정이 눈빛이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가 떨린다. 불륜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언니도 이런 걸 느꼈을까? 아니다. 언니는 그가 기혼자라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혹시 부인께서 뭘 아시는 건 아닐까요? 모를 거야. 아직까지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가 소민의 눈을 똑바로 본다. 미연아, 나 진짜 너 사랑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사랑. 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언니에게도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언니에게는 결혼 약속으로 기대감을 부풀렸을까? 민호 씨, 나 유정이랑 헤어질 거야. 이혼할 거야. 소민은 놀란 척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 이혼, 김유정의 재산을 포기하고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걸 소민은 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가 아니야. 진심이야.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거짓말이다. 그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언니에게도 똑같이 말했지만 결국 배신했던 것처럼. 며칠이 지나고 소민은 본격적인 파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 강민호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때다. 소민은 김유정의 회사로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유정 본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박미연이라고 하는데요. 강민호 CTO님과 비즈니스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 마케팅 디자이너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아마 김유정이 남편의 외부 미팅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 의아해하는 것 같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김유정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김유정입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다. 재벌가 출신답게 권위적이다.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혹시 제가 강민호 CTO님과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마케팅 프로젝트요? 역시 모르고 있다. 강민호가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소민과 만났기 때문이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안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3개월이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승인한 적이 없는데요. 김유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남편이 회사 이름을 빌려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강민호 CTO님께서 직접 승인 권한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강민호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혹시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민은 가짜 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것이다. 그날 저녁, 강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다. 미연아,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유정이가 우리 일 알아버린 것 같아. 예상했던 반응이다. 김유정이 남편을 추궁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죠? 누군가 회사에 전화했다는 거야. 박미연이라는 사람이. 그게 너잖아. 저는 그런 전화 안 했는데요. 소미는 잡아떼는 척한다. 정말. 그럼 누가? 혹시 민호 씨가 다른 사람한테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이다. 그가 소민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너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럼 누가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완벽하다. 김유정이 강민호를 추궁하고 있을 것이다. 소민은 오후에 강민호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어제 전화 끊기고 연락이 안 되네요. 한참 후에 답장이 온다. 미연아, 나 지금 큰 곤란에 빠졌어. 유정이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나를 미행하고 있어. 사설 탐정. 김유정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소미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낸다. 하지만 속으로는 흐뭇하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주일 후, 강민호가 다시 연락해왔다. 미연아, 미칠 것 같아. 유정이가 이혼하자고 해. 정말요? 응. 재산 분할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해. 회사에서도 쫓아낼 거라고 하고. 김유정이 강력하게 나온 것이다. 당연하다. 재벌가 출신인 그녀가 남편의 불륜을 그냥 넘어갈 리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 여자가 있었어요. 뭘 안 될 걸 보고 말았어요. 둘이 같이 산 지 벌써 1년이 다 간대요. 혹시 정말 이혼하게 되면. 미연아, 그럼 너 나랑 결혼해 줄 거야? 결혼. 드디어 그가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언니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하지만 소미는 안다. 그가 진짜로 이혼할 리 없다는 것을. 재산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민호 씨, 제발 대답해줘. 너만이 내 희망이야. 물론이에요. 민호 씨와 함께 할게요. 그가 안도한다. 소민을 믿고 있다. 며칠 후, 예상한 대로 강민호는 김유정에게 굽혔다. 미연아, 미안해. 나 이혼 안 하기로 했어. 네. 유정이가 용서해줬어.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서. 거짓말이다. 김유정이 용서해줄 리 없다. 아마 강민호가 무릎 꿇고 빌었을 것이다. 재산을 잃기 싫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어쩔 수 없다고요? 회사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지금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은 뭐예요? 그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호 씨,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흐른다. 소미는 차분하게 거짓말을 이어간다. 2개월 됐어요. 임신이라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10년 전과 똑같은 반응이다. 네, 민호 씨 아이예요. 확실해? 확실해요. 미연아, 이거 정말 곤란한데 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 왜요? 저랑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상황이 바뀐 거잖아. 뭐가 바뀐 거예요? 절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뭐요? 미연아, 미안해. 하지만 아이는 뭐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소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10년 전 언니가 느꼈던 그 절망을,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없애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호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연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소미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인간이었다. 1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에게 모든 증거를 보낸 후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다. 하지만 그 전에 김유정에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내야 한다. 소민이 녹음해둔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강민호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 진실을 폭로해야 그 충격이 극대화될 것이다. 소민은 컴퓨터를 켜고 정리해둔 모든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 4개월간의 대화 녹음 파일, 함께 찍은 사진들, 강민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그 사람이 언니한테 했던 것을 똑같이 당할 시간이 왔어. 다음 날 아침, 소민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김유정에게 보냈다. 강민호와의 4개월간 대화 녹음 파일, 함께 찍은 사진들,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밤 통화에서 그가 소민에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고 한 녹음 파일까지. 이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귀하의 남편 강민호 씨와의 4개월간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소민은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시작이다. 1시간 후 강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미연아, 큰일 났어. 유정이한테 모든 게 다 들켰어. 네. 뭐가요? 누가 우리 얘기를 다 녹음해서 유정이한테 보낸 거야. 사진도, 문자도, 심지어 어제 통화 내용까지. 강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유정이가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해. 민호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 이제 완전히 끝났어. 회사에서도 해고당할 거고, 재산도 한 푼 못 받을 거야. 소미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순간이었다. 미연아, 나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나 봐.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와 놀고 있었는지를. 이틀 후, 강민호의 몰락은 완전했다. 김유정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를 회사에서 해고했다. 재산 분할은 전혀 해주지 않았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42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미는 강민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민호 씨, 저와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미연아, 미안해. 지금 나 상황이 너한테 피해만 줄 것 같아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민호 씨, 그 작업실에서요. 강남구 빌라 2층. 강민호가 비밀 공간이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소미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은밀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된 것이다. 강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미연아, 앉으세요. 소민의 목소리는 차갑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연아, 나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나 봐. 민호 씨. 응.
소민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언니와 어린 소민의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 기억나세요? 강민호가 사진을 본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지만 곧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야? 10년 전 민호 씨가 3년 동안 만났던 이소영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7살 소녀는 저예요.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제 본명은 박미연이 아니라 이소민이에요. 이소영의 동생. 너가 소영이 동생? 네. 기억나세요? 언니를 3년 동안 속이고 임신시키고 버린 그 일? 강민호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소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 죽었어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민호 씨가 버린 지 한 달 후에 자살했어요. 손목을 그어서 그럴 리 없어.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언니는 민호 씨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3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가면서도. 소민은 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언니가 쓴 일기예요. 읽어보실래요? 민호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왜 이제 와서 복수하려고요? 소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민호 씨를 찾아서 똑같은 고통을 주려고. 복수라고? 네. 언니가 느꼈던 그 절망을, 그 배신감을 민호 씨도 느끼게 해주려고. 강민호가 소민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것도, 결혼하겠다는 것도, 임신했다는 것도 언니한테 하신 것처럼요. 강민호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출다. 그럼 증거들을 유정이한테 보낸 것도 너였구나. 네. 4개월 동안 모든 걸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민호 씨가 또 다른 여자를 속이는 과정을요. 소민아, 제발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민호 씨가 부를 자격 없어요. 소민은 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이거 언니가 죽기 전날 밤에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까요?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소민은 상관없이 읽기 시작했다. 소민아, 언니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3년이라는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파. 그만해. 제발. 언니는 바보였어.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사랑했어. 그 사람이 곧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회사 일이 정리되면 결혼식 날짜 잡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언니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 강민호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심지어 임신했을 때도 기뻤어. 우리 가족이 늘어난다고, 소민이에게 조카가 생긴다고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마치 내가 그 사람 인생의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 들을래. 그만해. 소민아, 언니 대신 잘 살아줘. 언니가 못한 만큼 더 행복해져. 그리고 언니같이 바보같이 살지는 마.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 언니가 항상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호 씨, 언니가 죽던 날 알아요? 201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광복절에 언니는 자유를 택한 거예요.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날 아침에 언니는 저한테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소민아, 언니 음식 맛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냥 맛있다고 답했어요. 그게 언니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다는 걸 모르고. 언니는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욕실에서 손목을 그었어요. 깊게, 정말 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나 봐요. 소영이, 저는 그날 밤늦게 들어가서 언니를 발견했어요. 욕실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고 언니는 이미 119 불렀지만 너무 늦었어요. 언니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언니가 살아나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어요. 17살에
부모님도 언니도 없이. 소미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민호 씨를 직접 해치고 싶었어요. 언니처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었고.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그 배신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네,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민호 씨를 찾고,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소미는 그를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때요? 지금 기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이 나는 정말 몰랐어. 소영이가 그렇게까지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3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의지하는지. 강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언니가 아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민호 씨는 처음부터 언니를 장난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소민아,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가족이요? 언니한테도 가족이 있었어요. 저라는 가족이. 알았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게. 원하는 게 뭐야? 돈, 사과, 뭐든지 할게. 소미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늦었어요. 10년 늦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민호 씨가 부를 자격 없어요. 강민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42살 중년 남성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언니, 봤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언니가 그날 밤 느꼈던 절망을 이제 똑같이 느끼고 있어. 소미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복수는 끝났으니까. 소민아. 강민호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미는 뿌리치고 나갔다. 문을 나서면서 소미는 뒤돌아봤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바닥에 무너져 있었다. 언니가 죽던 날 밤처럼.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소미는 빌라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이 순간이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다. 언니, 이제 됐지. 그 사람이 똑같이 당했어.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됐어. 언니가 원했던 복수야. 하지만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복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미는 원룸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10년 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라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호였다. 소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곧 문자가 왔다. 소민아,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소미는 문자를 삭제했다. 더 이상 그와 할 말은 없었다. 복수는 끝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10년 동안 상상해왔던 복수의 완성은 달콤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쓸쓸하기만 했다. 강민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함만이 더 커졌다. 며칠 더 지나고 소미는 언니 무덤을 찾아갔다. 10년 전 언니를 묻은 그곳에 언니, 복수 끝났어. 무덤 앞에 앉아서 소미는 말했다. 그 사람이 언니한테 한 일을 똑같이 당했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됐어. 바람이 불어왔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었다. 언니, 속이 시원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언니는 이미 없으니까. 근데 말이야, 언니. 왜 이렇게 허무할까?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인데. 소미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언니가 돌아오지는 않았어. 내가 느꼈던 그 공허함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소민아, 이제 그만해. 그만 복수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 하지만 언니, 나는 이미 떠났어.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27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야.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소미는 눈물을 흘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미는 강민호를 만났다. 우연히 지하철역 근처에서였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 달 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중년 남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소민아. 그가 소민을 불렀다. 소민은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가 다시 불렀다. 소민아, 잠깐만. 뭐예요? 소민은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다. 나, 소영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왜요? 사과하고 싶어. 정말 진심으로. 소민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지금 와서 10년 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소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언니는 민호 씨 사과 따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소민아. 그리고 저한테 무덤 위치 물어보는 것도 웃기네요. 언니 죽였으면서.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 몰랐어. 소영이가 그렇게까지 아파했는지.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소미는 그에게 다가갔다. 3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의지하는지. 강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언니가 아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민호 씨는 처음부터 언니를 장난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소민아, 나도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너처럼, 저처럼. 소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민호 씨와 저는 달라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민호 씨는 이용하던 것들을 잃었을 뿐이에요. 강민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소민은 그를 남겨두고 걸어갔다. 그날 밤, 소민은 언니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강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언니가 느꼈던 절망을 똑같이 맛보고 있다. 내가 원했던 대로.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소민은 27살이다. 언니가 죽었을 때보다 나이가 적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살았다. 대학도, 취업도, 연애도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준비였다. 이제 복수가 끝났는데 그 다음은 뭐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언니는 소민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하지만 소민은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10년 동안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사라진 지금 무엇이 남았을까? 며칠이 더 지나고 강민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소민아, 나 소영이 무덤 찾았어.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줬어.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10년 동안 힘들었을 거야. 나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날 거야. 서울에 있으면 자꾸 너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민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그의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제 소민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다시 언니 무덤을 찾아갔다. 강민호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새 꽃이 놓여 있었다. 언니, 그 사람이 다녀갔네. 소민은 그 꽃을 치워버렸다. 언니는 그 사람 꽃 받고 싶지 않을 거야. 10년 늦은 사과도.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복수가 끝났는데. 허무해. 10년 동안 오직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끝나니까 목표가 없어. 언니는 나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만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언니 없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소민아, 복수는 끝났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그 사람도 자신의 죗값을 치렀고 너도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하지만 언니 없이는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해. 나는 그걸 바라고 있어. 소민은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소민은 결심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복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2개월이 지났다. 소민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언니가 운영했던 것과 비슷한 카페였다. 가게 이름은 소영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강민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소민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가끔 언니 생각이 났다. 특히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면 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복수는 끝났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다.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죄송한데 아직 문 열어주실 수 있나요? 소미는 그를 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남자였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내려주며 소미는 그를 관찰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를 보니 시집이었다. 시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좀 그래요. 특히 이분 시집은 정말 좋아해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순수해 보이는 미소였다.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생겼다. 로맨틱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었다. 저도 시 좋아해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 같이 시집 읽어요. 네, 좋아요. 그 순간 소미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남자가 가고 나서 소미는 언니 사진을 꺼내 보았다. 언니,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어. 로맨틱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 언니, 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언니가 원했던 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소민아,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소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1년이 지났다. 소민의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는 따뜻한 곳이 되었다. 그 시집을 읽던 남자 정우와는 친구가 되었다. 그와 함께 시집도 읽고 영화도 보고 가끔 전시회도 갔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였다. 소미는 이제 언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우에게 언니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복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언니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포기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언니가 있어서 소민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된 거겠죠. 정우의 말에 소민은 미소를 지었다. 언니 얘기를 하면서 슬프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어느 날, 소민은 우연히 강민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재혼은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소민은 더 이상 그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그날 밤 언니 무덤을 찾아갔다. 오랜만이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좋은 친구들도 생겼어. 그리고 언니, 나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해. 복수도 끝났고 미움도 사라졌어.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언니가 원했던 대로 행복해지고 있어.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온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 바람이 불어왔다.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소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민은 웃었다. 언니도 이제 평안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복수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언니 없이는 외롭겠지만 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소민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말했다. 언니, 이제 정말 안녕. 나는 잘 살아갈게. 언니가 원했던 대로.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갔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